남편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편과 대화로 풀든지 그게 더 급하지. 결혼 생활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남편 그리고 아내고. 예, 근데 저는 20분 정도면은 6개월에 준하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써니님도 목소리 들어보면 알겠지만 보통이 아니야. 촉이 왔으면 바로 던져야죠.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네, 안녕하세요. 김성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오늘 생방송 시작합니다. 김남훈 씨 나와 계세요. 예, 아우 정말 좀 스펙타클했어요. 멋졌어요. 예, 저희 트위터 팔로워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5분 전까지 강변북로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그널 음악 나오기 12초 전에 들어왔습니다. 대박, 완전 세이브. 문을 딱 여니까 앞서 방송하신 그 손병희 님께서 9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몸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터치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 있잖아요. 아, 네. 음악이 굉장히 반젤리스의 네, 그 음악이 제 귀에서 들리듯 하면서 9층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는데 슬로우 모션. 예, 이 9층에 있는 모든 식구분들께서 막 손을 들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막 손을 이렇게 들면서 그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예. 아, 정말 제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저 혼자서 오프닝 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 뭘 캄캄해요. 아니. 우리 선님의 팬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늘고 있겠군요. 저 트위터 팔로워 분들이 보내준 멘션 보니까 김선님의 팬들이 진짜 팬분들이요 계속 증식하고 있어요. 아니요, 막 이쁜 척 하지 말라고 막 폭풍 안티도 생겨나고 있어요. 마치 그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폴리네시아 뭐였죠? 그 생명체. 그 플라나리아. 네. 절반 자르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폴리네시아는 나라 그 섬 이름 아닌가요? 하와이 그쪽에 그렇죠. 예. 플라나리아? 예. 플라나리아처럼 계속 증식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뭐 대한민국 방송경 김선님이 뭐 이미 정벌하지 않나? 아니, 방송계는 아니고 그냥 국민 TV에서 이제 따박따박 입금이나 되길 바라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청취자분들, 조합원들의 사랑으로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남편과 동갑내기인 아직 돌이 안 지난 아기를 한 명 둔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과 같은 직장을 다닙니다. 직원이 300명 조금 넘는 회사인데 저는 차장이고 남편은 아직 대리입니다. 남편도 원래는 과장 승진을 했어야 하는 연차고요. 그런데 일을 잘하는 몇몇 후배에게 밀려서 아직 대리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승진이 좀 빨라서 일찍 차장이 된 편이고요. 남편이랑은 팀이 달라서 근무 시간에 자주 마주치진 않지만 그래도 회사가 그리 크진 않아서 남편의 업무 실적이나 프로젝트 내용, 회사 내에서의 평판 같은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에 대한 평판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업무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매번 다른 사람이 치닥거리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몇몇 윗분들은 저한테 넌지시 이대로는 승진이고 뭐고 쉽지가 않을 것 같다고 귀띔을 해주기까지 합니다. 연봉이요? 물론 제가 훨씬 더 높죠. 시간 운용에 있어서도 제가 조금 더 자유롭고요. 그래서 때로는 남편 일을 티 안 나게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걸로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이런 상황을 조금씩 깊게 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심각해 보이진 않지만 약간의 우울증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식생활이나 여가활동, 부부관계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냥 자기가 살림하고 제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농담 비슷하게 말을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억지로 참느라 혼났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이 여전히 좋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 능력 같은 건 상관없고요.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자기한테 받는 제대로 된 기회나 자리를 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순진하고 착해서 저한테 속마음을 완전히 털어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소심해지고 더 위축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것도 같고요. 남편이 상처를 받을까봐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 사연 오늘 들어봤는데요. 참 안타깝네요. 네. 300명 조금 넘는 회사라고 한다면 부부고 뭐 다 알겠네요. 그러니까요. 300명이라면 큰 회사라고 하면 큰 회사이지만 어쨌든 조직 규모로 봤을 때 두 분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다른 분들도 아름아름 다 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의 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안타까움을 사연 보내주신 분과 저희들은 왜 안타까워하는 걸까요? 일단 남편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힘들어하실 것 같고. 그리고 여자분도 굉장히 보통은 뭐 이렇게 사회생활 같이 하면 이렇게 네. 능력 있는 남편 뭐 네.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이제 남성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스테레오타입 워낙에 마련인데. 네. 남편이 자기와 이제 비교당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이분도 이제 아시고 똑같이 이제 힘들고 네. 뭔가 미안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앞서를 좀 더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은 결국 그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남자가 괴로워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안타까워하는 건데요. 왜 항상 남자는 여자보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리고 보니까 또 그렇네요. 왜 남자는 항상 여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기본 전제로 남아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물론, 이부 사연 보내주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전제를 한번 계속 살펴보자고요. 네. 즉, 여자분이 더 연봉이 더 많고, 직급이 높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분보다 직급이 낮고, 그 다음에 연봉이 이제 좀 낮은 상황이라는 것. 이 상황을 과연 남자분이 괴로워야 하고 주변에서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인지, 즉 남자는 항상 여자보다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건지, 그 능력이라는 게 꼭 모두 다 경제적 능력으로 다 치환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게 너무나 어떤 자연 현상처럼 당연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그렇죠. 치고 장마철엔 비가 오고 겨울엔 눈이 오는 것처럼 남자는 바깥 양반으로서 바깥 사회에 나가서 네. 직장 생활해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네. 이게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죠. 이제는 세 쌍 중에 두 쌍이 뭐 맞벌이라는 말을 저는 좀 싫어하는데 세 쌍 중에 두 쌍이 똑같이 경제활동을 해요. 네. 네. 그리고 뭐 경제활동까지는 안 하더라도 가사 노동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이제 밖으로 돈 벌러 나가는 남편을 보조해주는 역할로서의 가사 노동 이렇게 네. 많이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가사 노동도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고, 그럼요. 네, 예. 그럼요. 가사노동도 노동 엄청난 노동이에요. 강도도 엄청 세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이게 그냥 가사 노동이 그냥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게 쉽게들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가족의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더 이제 높게 평가받고 있는 네. 그런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기존의 사회에서 우리한테 강요되는 성 역할이 있잖아요. 남자는 네. 나가서 돈 벌어오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하고 이게 너무 강하게 이제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뭔가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라고 네. 하면 내가 뭔가 좀 너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불안감에 뭐 이 남편분도 힘들어하고 이 아내분도 네.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분이 이야기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젠더에 따른 업무 능력의 차이라는 것은 없다고 봐요. 그 사람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부부간이 같이 살면서 누가 조금 더 경제적 능력이 갖고 있다고 해서 사실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더 많다고 해서 여자분이 괴로워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좋겠다 이러면 다 부러워하지. 이게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항상 여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능력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근육숭배 시절의 신화라고 보거든요. 근육숭배 시절은 어느 교과서도 안 나고요. 네. 제가 남은씨 만든 5분 전에 만든 말인데요. 뭐냐면 그 농경지 이전에 정착이 없던 시절에서는 자기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컷이 근육을 이용해서 다른 침범해오는 수컷을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 시대에서는 밖에 나서 일을 하기 위해서 논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육과 스태미나가 필요했겠죠. 그 상태에서는 확실히 자신이 좀 더 많은 능력, 육체적 능력 갖고 있는 게 중요했었지만은 지금처럼 정보화 산업 시대에서는 글쎄요, 그
그 남자가 여자보다 근육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은 생산량, 수확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일어나면은 남자는 항상 여자보다 더 많은 생산량, 수확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게 아니죠. 성과를 가져야 된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되냐면요. 능력 있는 여자를 적으로 만들어요. 남성 사회에서. 남성 사회에서. 그렇죠. 직장 안에서 자기와 비등하게 능력 있는 지금 여자를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그대로 인지한다면 뭐냐면요. 남자는 여자보다 항상 능력이 좋아야 된다는 전제를 인정하고 이걸 고민으로 인정을 하면요. 이 시스템에서 만약 남자분이 그만뒀어요. 그럼 여자분은 이 회사 조직 안에서 남편 잡아먹은 여자가 되는 거죠. 네. 뭐냐면 또 공공의 적이 됩니다. 남자들의. 남자들이 항상 여자보다 일을 잘해야 된다는 시스템 하에서는 남자보다 능력 좋은 여자를 인정 못하고요. 그 여자를 독한 년 또는 마녀로 치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분의 문제가 그 고민이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이거를 문제로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후진적인 계급사회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진짜 후졌다. 네, 후졌죠.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에 사내 연애를 해서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남자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여자는 저는 뭐 그만두고 퇴직하고 뭐 육아에 전념할래요. 이래도 별로 요즘 욕하지 않잖아요. 네. 별로 욕하지 않잖아요. 그동안은. 그렇죠. 그래 그렇겠지. 그만두는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이는데. 남자가 그만두고 여자가 있으면은 저 여자는 남편 잡아먹은 년. 이제 마녀가 독한 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가 쉽죠. 쉽죠. 그러니까 남자의 무능함을 탓하기보다는 사실 가사 노동도 남편분이 집에서 뭐 일해서 뒤치다거리 해줄까라고 했는데 그 뒤치다거리라는 말은 아닌데 몇 해 전에 YMCA와 그 여성가족부가 같이 조사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요. 여성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4,800만 원 정도로 계산했어요. 연봉 4,800만 원. 그럼 월수 400인 거죠. 우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와. 그 상태에서 육아가 시작될 경우에는 계속 올라갑니다. 1억도 넘게 계속 올라가다가 아이들이 이제 출가한 상태에서 그 남편의 투정도 적어진 시점에서는 이제 연봉 가치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기본 스타트가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어치의 일을 집에서 한다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노동인 거죠. 저는 고민녀님께 지금 보내주신 분께 약간 생각을 해보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남편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자기 이렇게 뒷바라지 하면 안 될까? 라고 말했을 때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셨다고 했어요. 이 고민하시는 분께서. 그런데 왜 눈물이 났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왜 눈물이 날 뻔하셨어요? 그렇죠. 무슨 이유로? 왜? 그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예를 들어보면은 남편이 영영 다시는 이제 사회생활, 뭐 직업인으로서 나와서 생활을 할 수 없을까봐? 아니면 남들이 저 여자 남편은 집에 살림한대 이러면서 손가락질 당할까봐 무서워서? 또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 뭐 남편이 직장 다니고 아내가 살림하고 그런 보통의 이런 범주에서 내가 벗어나서 뭔가 나고자처럼 보여지는 게 두려워서? 아니면은 이대로 영영 혼자 경제생활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게 될 것이 두려워서? 뭐가 이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능한 이유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님 마음을 아프게 하셨는지 그거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좀 고정관념을 깨부수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깨부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계별로의 어떤 그 고민의 어떤 지점을 하나, 둘, 셋, 네 개 뭐 이렇게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해결책을 한번 하나씩 정리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내가 과연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또 이 고민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야, 역시나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합원분들이 막 게시물 이제 자기 본인들 생각 올려주시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습니다. 네. 폭풍 댓글 올라오고 있네요. 풀리포도님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제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경우 있어요. 여자는 대기업 이사로 활동하고 남자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보수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결국 이혼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어허. 두 분이 서로 사랑한다면 이런 포지션의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는 아마 저는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그것만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네. 또
LSL님,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일이나 업무 평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님이 남편을 사랑하고 그 외의 것은 그다지 상관없다면서요. 가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조금씩 기존의 고정관념을 무시하는 듯한 성격 가치관을 남발하세요. 마음은 안 그래도 그러는 것처럼 마구마구 함부로 말하세요. 대신 가족의 중요성, 부부관계를 과장해서 행복한 듯 즐거운 듯 웃음을 만드세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정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자신의 자존감,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을 수도. 남편의 자존감을 회복하면 다음은 쉬울 수도 있어요.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있지 하는 긍정적 마인드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이런 좀 긍정적인 네. 마인드로 남편 앞에서도 좀 오버해서 네. 약간 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왜냐면은 이 프로레슬링이라는 격투기 같은 데서도 어제 정찬성 선수가 네, 조제 알도르 선수로 챔피언 상태에서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쳤었는데 이 시합이라는 게 기세에 밀리면 다 끝장나거든요. 전략성 후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기세로서 기운으로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정말 이 서로 올라오는데 과천부터 쑥그리고 들어오면은 답이 안 나와요. 과천부터 이러고 과천부터 쑥그리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남편분께서도 자존심을 찾을 수 있는,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그 자존감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어제 이 사연을 받아보고 생각이 난 게, 이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오다가 만든 말인데 뭐냐면 막 만들어. 좋아요. 막 만들어서 막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냐면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은 여배우들은 당시에 사귀었던 남편이나 남자친구랑 거의 헤어져요. 네. 거의 곧장. 네. 1, 2년 안 돼서. 제 생각을 해보면 딱 생각나는 게 줄리아 로버츠가 그때 남편이랑 네. 살고 있다가 헤어졌고요. 할베리도 에릭 베넷하고 살고 있다가 아카데미상 타고 한 1년 안 돼서인가 바로 이혼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아카데미상 탄 것만 타서 이제 뭐 에릭 베넷이 뭐 내가 뭔가 좀 찌질해 보여. 이래서 뭔가 좀 자격지심 느끼고 그래서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에릭 베넷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딱 뭔가 이렇게 여자가 뭔가 직업적으로나 더 상승되는 그런 국면이 다가오면은 그걸 잘 극복을 못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많이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이 남편분이 자존감 회복하는 거 중요한데 이걸 어떤 식으로 회복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이 남편의 자존감도 회복하고 부부 사이도 다시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남편분이 지금 아내분은 차장님이시고 남편분은 대리님인데 이 크지도 않은 회사에서 이 부부 사정과 업무 능력 차이가 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뒤처지고 있다는 걸 네. 모르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남편분도 느끼실 정도면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수근수근 그렇죠. 다 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 조직에서 남편이 계속 버텨서 어떻게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결론이 너무 일찍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여자분께 그냥 좀 마음을 좀 크게 여셔서 네. 남편분한테 살림 한번 맡겨보시는 건 어때요? 살림 맡겨보면. 살림 맡겨보는 거 어때요? 그리고 지금 여자분은 혼자 차장님으로 이렇게 네. 하시면서 충분히 가정 꾸려 나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의 일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직업 생활에서의 능력, 이런 것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네, 다른 일, 진짜 애들 잘 키우고, 가정 생활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걸 하면 돼요. 남편이 사회생활 잘하면 너 나가서 돈 벌어오면 되고. 그 개념이 이제 엑설런스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했던 이 말 중에 하나인데요. 어렵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어떤 테스트를 할 때 단 한 가지 기준으로 보면 한 명이 1등밖에 안 나오잖아요. 요즘 흔히 나오는 게 100가지 기준으로 보면 100명의 1등이 나온다. 네. 그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던 그 엑설런스가 바로 그 재능이에요.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 지금 이 고민에서는 남편분이 그 월급여 능력 이거 하나만으로 직장에서 능력 하나만으로 그 기준 하나만으로 평가를 하니까 부인한테 뒤처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건데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정에서의 능력 또는 어떤 그 다른 부분을 개발한다면은 충분히 그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합원님도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직만이 답이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집에서 어떤 그 가사 노동 쪽에 한번
활용한다 보나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요. 제가 지금 앞니가 또 부러져가지고. 아이고, 어쩌다가. 부러진 게, 네. 지금 약간 살짝 안쪽이 부어가지고. 진짜. 발음 약간 좀 헷갈렸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역시나 게시판에 막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클렐리아님, 아내를 여왕으로 총리, 대통령으로 둔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옮기는 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요. 그러나 남편분이 다른 일을 하면 능력을 발휘하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능력이 그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님 말대로 경제적 능력 외에 다른 장점이 큰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님이 결혼한 걸 테고요. 돈이 안 되는 능력에 대해 저평가하는 사회입니다. 남편의 장점을 사랑해 결혼한 거라면 그 장점을 보고 살아가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살아봐서 하는데요. 능력 적고 성격 더러운 남자랑 사는 여자들이 얼마나 불쌍한데요. 어떡해. 클렐리아님, 예, 맞죠.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그분도 남편분. 부군이 계시죠. 부군이 에딘버러공, 필립공이라고 그렇죠. 계시죠. 공이잖아요. 부인은 여왕인데. 네, 그렇죠. 그분은 50년째 그리스의 왕자님인데 여왕님과 결혼해서 이제 부군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성도 바꾸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철저히 2인자로서 살아가겠다고 서약을 하고 사실 우리 써니님께서 헐리우드 연예계 비화 그리고 뭐 유럽 왕족 얘기 나오면은 제가 흥분해요. 약간 좋아서 28시간 생방송 논스톱 생방송 28시간 가능해요. 유럽의 왕조사 막 이런 왕조사 거. 이런 거. 네, 절대 우리나라 시험에 안 나오는 그렇지. 전혀 상관없고 돈도 안 돼요. 취업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로는 아주 최강 전문가세요. 제가 이렇게 좀 허황되고 돈 안 되는 거에 전문가입니다. 그 허황된 거 아니고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이야기하다가 그 누구누구 슈퍼맨 뭐였지? 여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외화 있잖아요. 슈퍼맨이 젊었을 때 나오는 거. 로이스와 클락의 슈퍼맨? 예. 그거 말고. 드라마? 조금 더. 슈퍼소년 앤드류? 슈퍼소년 앤드류. 슈퍼소년 앤드류가 장가 갔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때. 맞아. 부인이 누구라고요? 부인이 레베카 로미진 스테이모스라고요. 예. 미국 탤런트 존 스테이모스의 전처였던 여자인데, 모델이었는데 되게 이뻤어요. 전처였던 여자요? 네, 그러니까 존 스테이모스하고 레베카 로미진하고 결혼을 했다가, 둘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레베카 로미진이 스테이모스가 다시 이제, 슈퍼소년 앤드류랑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앤드류가 그럼 몇 살이? 74년생이에요? 앤드류가 그럴걸요? 와, 저랑 동갑이네요. 네. 아마도? 예. 제리 오코넬이라고. 제리 오코넬, 맞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드라마 안 찍어요?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뭐 별다른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써니님이 모르면 정말 별다른 활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집에서 애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좋죠, 뭐. 집에서 아마 제리 오코넬 전업주부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던졌는데 5분 얘기 나오잖아요. 네. 헐리우드 얘기로. 네, 쓸데없는 거에 관심 많아요. 그러니까 클렐리아님처럼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분의 장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내가 이 남자 사랑했던 이유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이게 남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내 남편이 나보다 뭐 직급적으로 떨어지고 뭐 회사에서 연봉도 적고 이게 사실은 이 여자분한테는 상관이 없대요. 여기 글에 보면은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남편 계속 사랑합니다. 네. 이런데 이제 이분이 안타까운 건 주변의 시선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남편이 또 이제 자존감 잃고 약간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면서 힘들어 하시는 거 이게 이제 가슴이 아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솔루션은 되게 간단하다고 봐요. 이분이 이 여자분 아내분께서 남들을 의식하는 마음을 좀 접으시면 돼요. 그 남편이 뭐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한 게 이 남편분이 나 직장 그만두고 자기 뒷바라지 하면서 살림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진짜 솔직히 나무님 한국 남자분들 중에서 이분은 유럽 남자네. 그치. 프랑스 남자. 덴마크에서 오셨어. 덴마크나 프랑스에서 왔어. 하멜표류기 때 오신 분 같은데. 네덜란드에서. 여기 정착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남자가 있어. 이런 남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후달리면 남자들 와이프가 직장 빵빵해. 나 좀 후달려. 스트레스 확 풀죠. 스트레스 확 풀고 열에 여덟은 제 장담하는데 뭐 이건 폄하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여자분들이 이렇게 빵빵하고 이러면은 나 좀 쉴게 이러면서 그냥 이제 무작정 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살림하는 거를 또 약간 창피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은 되게 전향적인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살림을 하겠다. 너를 서포트 하겠다. 네. 저는 이 정도라면 남편분 뭐 이렇게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업무 능력, 월수입 이런 게 아니라 이분과 앞으로 살아나갈 인생에 대해서 최소 50년은 살아가실 거 아니
됐어요. 그치. 30대 초중반이니까. 중반이면. 예, 중반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으로 계산해봤을 때 50여 년 살아가실 텐데, 충분히 50년을 살아가봄에 대해서 걸어볼 만한 남자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저는 되게 괜찮은 분이라고 봅니다. 예. 클렐리아 님이 써주셨잖아요. 능력 좋고 성격 더러운 남자랑 살면. 네. 클렐리아님, 토닥토닥. 토닥토닥. 본인 얘기 아닌가? 근본적으로 여기 글의 남편분은 착하신 분이고, 네. 예, 이 가사 노동에 대한 태도도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딱 맡겨드리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남자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혹시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제우스가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자색 옷을 입고 왼쪽 어깨에는 독수리를 얹고 다녔습니다. 그 자색 옷이라는 게 바로 귀족과 권력의 상징이고요. 어깨 위에 독수리가 있다는 것은 역시나 그 독수리, 조류 중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존귀하고 강한 존재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다녔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제우스의 강함의 원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계속 위축된다 생각하시면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조언을 드리자면은 일단 헬스클럽 끊어서 예,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하시고요. 패션 스타일도 한번 확 바꿔보세요. 너무 이렇게 그 평범한 검정 바지, 흰색 와이셔츠 이런 것만 입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이태원에 한번 나가서 이태원 나무님 같이 모시고 나가요. 그렇죠. 일단 이태원에 나가면은 나이티밖에 없어 옷이. 다 막 문신 프린트 티셔츠 그렇죠. 막. 1층에 있는 가게 가지 말고 2층에 있는 가게 가서 2층으로 갈수록 옷이 더 날티 나는데 거기서 옷을 싹 다 쇼핑하신 상태에서 그런 걸 한번 주말에 입어보세요. 아니면 가끔가다 평일에도 그런 거 입고 회사 나가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좀 더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바를 해보는 거죠. 오바를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참 그렇게 외양을 확 바꿔서 기분 전환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여자들은 사실 많아요. 그렇죠. 뭐 기분 상하면은 네일 케어도 하고 머리도 잘라보고. 그 압구정역에 있는 그 현대백화점인가요? 갤러리 백화점 앞에 지나갈 때마다 여자분들이 그 쇼핑백을 들고 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북부 그 바이킹 민족이 어디서 전리품 그 얼굴에 그 뭐랄까요? 노획했어. 그렇죠. 야, 저것이 바로 북방 민족의 기계로구나. 수렵. 그 수렵 민족의 기계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내려가 내가 있구나. 신상을 득템했어. 이런. 그러니까요. 들어갈 때 어깨가 축 처져 있었는데. 맞아. 쇼핑에 그 확실히 힐링에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외모를 바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분 전환 해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이제 그 아내분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내분께서 여기 글에도 쓰셨어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일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쓰셨는데 정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남편분이 회사 그만두시고 전업주부 좀 하시다가 또 뭐 새로운 아이템 찾아서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회사나 이렇게 9to5로 딱 출근해서 이렇게 퇴근하고 이런 거 아니고 다른 일적으로도 또 재능을 발휘하실 수도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닐까요? 집에서 있다가 진생 쿠키를 만들게 돼서 그걸로 광고를 해서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 대박! 예. 그렇죠. 그 약간 히키코모리 같이 집에서 막 끄적대다가 JK 롤링 될 수도 있는 거야. 회장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건데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웰빙 진생 쿠키. 네. 네이버 지금 애드클릭 광고료도 클릭당 250원밖에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데서 이거 얘기하느라 검색해봤는데 충분히 기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요. 파이팅! 박수 한번 보내주죠.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예뻐지고 싶은 20대 후반의 예비 신부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 결혼해요. 저는 성형수술을 조금 많이 한 편입니다. 코 수술은 기본이죠. 코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콧볼을 잡아당기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살짝 조이는 수술도 했고요. 눈도 앞뒤로 다 텄습니다. 입술도 살짝 두툼하게 만들었고 보톡스 시술도 이따금씩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끄럽지만 가슴 확대 수술도 했고요. 이게 제 마지막으로 받은 수술이네요. 너무 심한가요? 아무튼 저는 예뻐지고 싶은 욕망에 충실했을 뿐이라고요. 남자친구랑은 8년을 사귀었어요. 당연히 저의 성형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자친구가 반대한 적 없고요. 그런데 요즘 남자친구가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코끝을 살짝 들어올리는 수술을 추가로 받고 싶다고 했거든요. 자기야,
난 말이야. 자기가 더 예뻐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I know, I understand. 그런데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자기 그거 알아? 대학 때 내가 처음 본 자기 얼굴이랑 지금 자기 얼굴은 좀 많이 달라. 정말? 안 예뻐? 싸이월드 옛날 사진도 다 지웠더라. 나 안 예쁘냐고. 아니 이쁘긴 한데 어쩔 때 좀 너무 낯설어서. 자기야, 이제 변한 거야? 나 이러는 거 잘 몰랐던 거 아니잖아. 보기 흉해? 자기는 나를 끝까지 이해해줄 줄 알았어. 이해는 한다니까.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래? 어머님 뭐라고 하셔? 좀 그런 것도 있고. 자기 혹시 나 수술 어디 받았는지 어머님한테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린 거 아니지? 그렇지 않지. 나 미치겠어. 코까지만 말씀드리라고 했잖아. 어차피 코는 티가 나니까. 나 못 살아 진짜.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자기가 걱정돼서 그래. 성형수술 많이 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고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쁜 거 싫으냐고. 이해하지. 근데 나는 건강한 자기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 자꾸 중독되잖여, 중독. 중독? 사실 저도 남친 생각 이해는 해요. 제가 자주 가는 병원 원장님이 저더러 이미 중독인 것 같다. 이쯤에서 그만하시라.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성형 중독 그거 진짜 무서운 거라고요. 사실 돈도 이미 너무 많이 썼어요. 어떡하죠? 저 결혼하기 전에 코끝 살짝 들어올리는 거 요거까지만 좀 하면 안 될까요? 여기서 끊지 못하면 저 네, 두 번째 사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잘 살자 조합원님 사연 좀 읽어볼까요? 예. 맥락 없는 방송 후기. 여기는 의정부인데요. 갑작스레 천둥번개 물폭탄이 쏟아지네요. 꽈르르 꽝꽝. 에구 깜짝이야. 써님, 아직도 그 나무님, 안 무섭나요? 네, 안 무서워요. 네, 안 무섭습니다. 네. 이제는 안 무서워요. 맥락 없는 방송 후기고요. 네. 근데 안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리고 김재현 씨. 이분은 6층 국민TV 사무국에 계신 우리 식구분이신데,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앞으로 옥수수 2박스가 배달됐습니다. 네, 상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조남을 밝혀도 되는 건지 몰라서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셨는데 웬 옥수수 2박스? 누가 보내셨을까?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냥 옥수수 좋아요. 그냥 옥수수 얘기는 할까요? 이 얘기하지 말고. 이분 그 성형 중독 여자분 말씀하고 넘어가야죠. 지금 이 두 번째 사연 내가 성형 중독 아닐까요? 코끝 살짝만 들어올리는 것만 하면 안 될까요? 이 말씀하셨던 여자분이 얼마나 성형수술 하셨는지 우리 한번 짚어보고 이제 시작하죠. 그럴까요? 자, 일단 코를 높였는데 이게 융비술이 있고 축비술이 어머나 이런 말 왜 알아? 있는데 이제 높이는 거 이 콧대 자체를 이제 높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연골이나 실리콘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요. 그 분필렀다고 하잖아요. 네, 흔히 그렇게 융비술이에요? 네, 융비술. 축비술은 뭡니까? 축비는 이렇게 콧볼을 살짝 좁히는 거. 서양 사람들은 여기가 이렇게 좁고 날렵하고 예쁘잖아요. 네. 김희선 언니 보면 여기가 좁아가지고 진짜 우아하고 이쁘죠. 그렇죠. 넙대대하면 좀 없어 보이긴 해요. 축비술. 네, 그 융비술, 축비술 다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눈을 앞만 트신 게 아니라 앞뒤를 다 트셨어요. 네. 눈 굉장히 커지셨겠어요. 그 입술을 도톰하게 하셨다는데 필러를 맞으신 것 같아요. 필러가 뭡니까? 필러 여기 이렇게 입술 아래 약간 도톰하게. 그럼 안젤리나 졸리처럼 그쵸. 그쵸. 거기다가 이제 보톡스를 이제 썸타임즈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볼도, 콧볼은 했구나. 그 두 개 다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슴 확대까지 하셨으니까. 이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융비술, 축비술, 이 비용 대략.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비용까지는. 어바웃하게 한 600-700? 메이비? 전부 다 해서요? 아니, 전부 다는 더 되죠. 가슴만 해도 몇백인데. 그러면 가슴까지 하면 토탈 한 1,000만 원. 1,000만 원 더 넘을 것 같은데. 넘어요? 네. 와. 한 맥시멈 한 2,500? 2,500이요? 네. 준준형 자동차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네. 그 폭스바겐 골프 한 대가 나의 몸에 장착되는 거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 시세는 잘 몰라가지고. 네. 근데 이 정도 하셨으면 거의
그랜드슬램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정도 하면은 점 같은 건 그냥 공짜로 빼주나요? 그렇죠. 거의 서비스. 점을 무슨 자고 일어나면 점 알아서 빼놔요. 돈을 뭘 받아요. 이렇게 VIP 고객이신데 진짜 네. 많이 하신 것 같고 요 정도 뵌 적은 없지만 요 정도 하셨으면은 이미 굉장히 인공미 넘치시는 얼굴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쁘시긴 할 것 같아요. 압구정역 4번 출구에 네, 성형외과 광고 쫙 붙어 있는데 그렇죠. 모델분들이 다 얼굴 그죠. 비슷하시잖아요. 이마 톡 튀어나오고 네. 눈 크고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 이제 게시판 한번 읽어볼까요? 안 바쁜 벌꿀님. 아, 성형 중독을 넘어서 머신이 되신 성형하실 돈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덜덜덜. 네. 중독 글쎄요. 뭐 머신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 자기 외모에 투자하는 거 전 이해해요. 그렇죠. 이해하는데 너무 이제 의녀님의 힘을 빌리는 모습들이 그 CSI에도 한번 나왔어요. 아, 성형 CSI 중독. 라스베가스로 기억을 하는데 그 한인타운에서 살인 사건이 났었고 네. 피해자 여성을 이제 시신을 부검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들이 이걸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서양인처럼 눈이 커 보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면서 그 CSI 요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왜 그런 이유 때문에 몸에 손을 대? 된단 말인가? 그러니까. 예. 사실 CSI 미국 드라마 보면은 여주인공들도 특색이 다 있어요. 광대뼈 다 튀어나와 있고, 맞아요. 심지어는 그 앞니가 이렇게 벌어진 여주인공도 있고요. 네, 그게 약간 서양에서는 행운의 상징 비슷해요. 행운의 상징. 남자 주인공 배우들도 보면 앞니 벌어진 배우도 있고 턱이 튀어나왔거나 다 있는데 그 배우의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이 먹는 게 굉장히 뭐랄까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한 시즌 하고 뭐 10개 시즌 하면 한 6년, 7년, 10년 지나가잖아요. 네, 그리스던 반장 막 폭삭 늙고 그렇죠. 막. 자연스럽게 늙어가니까 이 팀이 저희가 되고 예전에 드라마 작가 김수현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배우들이 다 이뻐져서 쓸 사람이 없다. 뭐냐면 좀 광대뼈 튀어나오고 성격 좀 강해 보이고 아니면은 지금 자기 일에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뭐 약간 좀 하관이 살아있는 이런 여배우를 쓰고 싶은데 그런 배우가 없대요. 없어. 다 똑같아져서 좀 맞아요.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그건 이제 배우 쪽 얘기고 지금 써니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다 하신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죠. 이제 네. 이제 광대만 하시면 되는데 이마에 필러 놓고 광대하시고 자가지방만 하시면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너무 이제 멀리 가시는 와. 거고. 예. 성형수 정말 많은 분야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분 심정도 이해하는 게 남자들도 문신 많이 하잖아요. 아, 네. 문신 한 번 그것도 하면 한 번 하신 분도 계속 하시던데. 나중에는 온몸에 다 뒤덮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저는 얼마 전에 홍대 가다가 네. 어떤 남자분을 봤는데 멀리서 딱 보니까 긴팔 긴 바지를 입으신 거예요. 너무 딱 보는 쫄쫄이 긴 바지를.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더운데 쫄쫄이 용자가 가까이 봤더니 그게 다 문신이에요. 네. 와 대단하다 이러고 네. 봤는데 아무튼 이게 뭔가 어느 선을 넘게 되면은 끝없이 이렇게 한계가 없이 가게 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등에 별표 넣었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은하수가 등에 들어오고요. 등에. 예, 그 다음에 손등에 호랑이 한 마리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동물원이 다 유치가 되는데 다리에 막 용가고 그렇죠. 예. 그런 거 제가 이해하긴 합니다만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면은 이제 스탑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게다가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은하님께서 말씀하시길 넌 중독이다. 지난 몇 년간 8년간 본인의 자동차 업글에 지대한 도움을 주셨던 튜닝병을 대주셨던 분에게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은 한 발짝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분도 알고 계세요. 이러다가 이제 자기가 조금 더 하면 정말 중독이 되지 않을까 알고 계신데 제가 이제 이 사연 보고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신체 이형 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성형 중독이란 거는 내 외모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런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이게 사실 외모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별로야. 나는 부족해. 나는 항상 이렇게 남들보다 뒤처져 있어. 네. 이런 생각이 계속 강박적으로 하시면서 뭔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데 사람이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건 뭐 이제 직업적인 실력을 키우는 것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무님 어떻게 생각해요? 가장 겉으로 딱 드러날 때 쟤 괜찮아졌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외모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자존감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이 신체 이형장애의 이제 발현으로서 성형 중독에 빠지게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타인의 외모를
하나의 그 사람의 능력과 또는 인격까지 결부시키는 그 사회적 풍토가 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심하죠.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뚱뚱하거나 배가 나와 있으면 저 사람 뭐 좀 후덕한가 보나 생각해야 되는데 왠지 일도 못할 것 같고 게으르다고 그러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업무 능력도 떨어질 것 같고 게으를 것 같고 자기 관리도 못할 것 같고 결국 능력과 인격에 대한 문제까지 적용을 시키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인사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더 이뻐졌다. 너 왜 이렇게 오늘 몸매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양 세계에서는 굉장히 힘든 인사말이죠. 외모에 대한 평가 외모에 자체가. 대한 평가로 인사말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인사말 덕담을 한다고 할 때도 너 이번에 쓴 리포트 굉장히 좋더라든지 요번에 그렇죠. 업무 실적 잘 나왔던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결과물 또는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만나면은 얼굴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이뻐졌어 얘.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네. 남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매기는 거를 그냥 사람들이 별 그거 없이 생각해요. 사실 그러면서 그 평가 매기는 게 지난 몇천 년간은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평가를 매기다가 지난 몇 년 동안 드디어 여자들이 남자를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초콜릿 복근이다 뭐다 하면서 초콜릿. 예, 거기서 남자들이 피해 의식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몇천 년간 남자들이 누려왔거든요. 그랬죠. 예. 뭐 별거 다 가지고 했잖아요. 뭐 그렇죠. 얼굴이 큰 애, 종아리가 뭐 알종아리. 그다음에 뭐 와상, 여자는 누웠을 때 얼굴이 이뻐야 되네. 그건 뭐예요? 그런 것도 양귀비가 있어요? 와상이 이뻤대잖아요. 누웠을 때 양귀비 누웠을 얼굴이 때. 이뻤다. 왜냐면 남자랑 나. 때 얼굴이 이뻐 보이니까. 됐고요. 근육이 커졌을 때 이뻐 보인다. 너무 웃긴다. 왜? 그러니까. 별 기준이 다 있어. 그렇죠. 별 기준이 다 있죠. 그런 기준으로 미분 심각하다. 접근하면서 여자의 외모를 평가했던 게 남자들이었던 거고 남자들이 이제 그 역습을 받고 있는데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요즘 수영장 가면요 남자들도 다 티셔츠 입고 있어요. 수영복 배 가리고 위에.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배 안 나온 사람, 저처럼 배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아저씨들도 다 티셔츠로 자기 몸을 좀 가려요. 왜 그러지? 그게 평가 받을까봐? 수영장 가면은 몸매 좋은 남자들은 아주 삼각 팬티에 진짜 자신의 올림픽 몸을 최대한 나가봐. 드러나고 있고 박태환 같은 몸매들. 그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스스로의 몸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수영장 가면요 남자들은 다 그냥 그 반바지 같은 그 수영복 입고서 다 널브러져 있었고요. 심지어 여름에는 남자분들 시장에서 제가 평택 송탄 시장에서 살았는데 그냥 시장 아저씨들은 그냥 다 런닝구에 반바지 슬리퍼였어요. 까만 양말 이렇게 올려 신고 슬리퍼 신고. 남자들은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고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랬다가 난리 나죠. 그렇죠. 네, 난리 나고 누가 트위터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난리가 나는데 뭐 평택 무개념남 무개념남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남자들이 들었던 우월적 지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그 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어떤 자존심, 자존감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외모 이외의 것으로 이 여자분께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흔히들 그런 얘기 하죠. 남녀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그 사람의 인격과 결승은 인격과 이제 뭐랄까 인격이랄까 뭐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선이 외모긴 하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딱 이렇게 이성의 외모 보고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신체 이형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신사역 사거리에 그 성형외과들이 정말 많아요. 성형외과들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건물 지어서 멋있게 해놨는데 성형외과 대기실 로비 있는 층에 가보면은 정말 예쁜 언니들이 다 앉아있어요. 다 막 애프터스쿨 같아. 너무 예뻐요. 근데 어딘가에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거나 뭐 모자 이렇게 MLB 모자 푹 쓰고 있고 그래요. 근데 안 해도 예뻤을 것 같아, 저 언니는. 광대 안 넣어도 예뻤어. 네. 코 안 세워도 너무 여신급이야. 네. 몸매 좋고 다 이쁜데 계속하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싹 들어보면은 다음에는 귀 뒤에 연골로 해서 코 앞에 살짝 높이면은 된다 그랬어.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부터 말씀하시는데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댓글 정징원 형 달빛님께서도 게시판에 써님 성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빠삭하심? 혹시 님도 은혜님의 힘을 크크크 해주셨는데 이 사람 불락하세요. 좀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뭘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요? 했어도 했다고 말 안 하고 안 했어도 안 했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촛불 집회 때 청계천 광장 나가셨는데
본인이 본인 사진을 알티하면서 알티 안 했어. 그냥 올렸어요. 촛불 소녀라고. 아니야. 촛불 소라고 올리려고 네. 하다가 남편이 돼서 아줌마 이래가지고 아줌마 이러고 올린 거예요. 뭐 써님 이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촛불 소녀까지 하기에는. 알았어. 잘못했어. 예. 이렇게 까일 줄은. 그냥 촛불 소. 운매소. 운매소. 예. 그 촛불 소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예쁜데도 계속 뭔가를 더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성형에 대해서 지식이 빠삭한 게 왜 그러냐면 네. 저희 집안에 굉장히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그 김 씨들 모임을 가면은 그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종종 나누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모든 어떤 사람 받는 성형이든 제일 만족도가 높은 성형은 처음에 받는 성형이래요. 하면 할수록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마약도 처음에 딱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뭐 네. 그렇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 막 환상 세계를 봤는데 하면 할수록 양은 계속 본드 늘어나게 같은 되고. 거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본드 같은 처음에 불었을 때는 손끝에서 레이저 나가고 하늘에서 막 양이랑 소가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내가 막 날아가는 거 그렇죠.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몇 번 불다 보면 점점 그 레이저 길이가 짧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신나도 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의 역치가 점점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점점 그 상태에 익숙해지면 더 큰 자극을 추구하게 되듯이 처음에는 쌍꺼풀만 해서도 괜찮았는데 코도 해볼까? 그럼 코를 하고 나면 뭔가 광대가 좀 안 되는 것 네. 같은데? 그럼 뭐 턱도 어떻게 좀 해볼까? 이 자연스러운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연구를 했다니까 내가 이 분야에 혹시 대해서. 거기 실장님을 일하신 거 아니죠?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약간 돈 안 되고 실장님. 이렇게 돈 안 되고 허황된 거에 관심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성형 분야에 약간 실장님 네. 하면 좀 잘할 것 같아요. 와. 스카우트 해주세요. 아무튼 근데 이게 점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비율이나 이런 모두가 객관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황금 네. 비율이 있잖아요, 얼굴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 편안해 보이는 그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점점 불가능하고 안 예쁜데 자기는 예쁘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게 돼요. 네.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사진이 있었는데 중국에 약간 성형 중독녀 사진이 네. 올라왔었는데 턱이요. V 라인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알파벳 정말 V자 모양으로 알파벳 얼굴이 V자라. 생기신 분이에요. 네. 정말 얼굴 수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휴. 근데 그게 요즘 중국에서 약간 부유층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되는 수술이래요. 그게 굉장히 날렵하고 예쁘고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 중독 되신 분들은 그렇게 어떤 상식을 넘어가는 기준으로 계속 달려가세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의지로 나 중독인 것 같아. 이제 그만해야지. 돈도 많이 썼고 이게 제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아까 댓글에도 저희 참여 게시판에도 상담 받아보시길 권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신체 이형 장애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말려도 제가 불안한 게 이 여자분은 예비 네. 신부님께서는 하실 것 같아요. 코끝 정도야 뭐 어때 하고 점심시간에 가서 하시고 오실 분이에요. 그러다 계속 또 그러다 선풍기 늘어나겠죠. 아줌마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되게 걱정스럽고 이 중독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신 정신과 선생님이나 상담 전문가분들이 계셔요. 진짜 네. 이 정신치료 전문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뭔가 이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분을 말려도 이분은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코끝 찝고 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독 분야의 전문성 있으신 네. 상담 선생님 찾아서 정말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고 남편 되실 분도 같이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뻐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뭐랄까요 너무 다른 한 방향으로 그 의과적인 외과적인 힘을 빌어서 이뻐지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최빈님께서 남자는 여자 처음 만났을 때 모습 보고 호감을 보이고 마음을 준 거겠죠. 근데 보면 볼수록 생김새가 바뀌니까 아쉽겠죠. 그니까. 맞습니다. 아니, 8년을 만나셔면서 8년 이 만났으면 정도 수술. 8년 전에는 싸이월드가 한창 인기 있을 때요. 사진 맨날 올리고. 거기에 사진이 엄청나있을 텐데 이미 다 지우셨겠죠. 네, 그죠. 네, 최근 졸업 사진 앨범 갖다 버리고 업데이트를 이제. 하셨을 텐데. 네. 야, 맞습니다. 그때의 모습도 좋았고요. 지금도 좋을 거고. 근데 어떠실 것 같아요? 남자분 입장에서 네. 여자친구나 아내가 성형수술을 점점 이렇게 많이 해서 모습이 많이 바뀐다.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글쎄요. 뭐랄까. 아침에 주차장에 차를 타러 갔는데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차가. 빨간색에서 파란색 바뀌어 있었는데. 난 파란 차를 샀는데. 근데 일주일 뒤에 내려가 보니까 분명히 나는 세단을 샀는데 SUV로 또 바뀌어 있는 거죠. 오, 좋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일주일 뒤에 좋아? 내려가 봤더니만 또 색깔이 은색으로 바뀌어 있고 스포츠카로 바뀌어 있는 거죠. 와우. 근데 그게 그 순간만은 재미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바뀐다고 하면 좀 적응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수술이시면
그 뒤에 수술 받고 나서 좀 휴양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휴식 기간. 네. 그때는 뭔가를 이렇게 둘러싸매고 있고 낑낑대고 아파하는데 그 모습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짜증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안쓰럽다가 나중에는 아니 우리도 놀러 가고 좀 해수욕장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은데 붕대 감고 누워 있으니까 그것도 뭐 다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뭐 장애라든가 좀 뭐랄까요 이제 뭐 성형 미용을 위한 성형이 아니라 어떤 뭐 언척이 수술처럼 다른 부분 때문에 하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순순히 그 외모적인 어떤 부분을 위해서 수술하는 거는 그냥 정할까요? 600만 원 한도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쌍꺼풀 수술밖에 못 하겠다. 그러면. 쌍꺼풀 수술이 600만 원이에요? 그럴걸요? 더 해요. 그럼 요즘. 코 살짝 들어올리는 거 얼마예요? 7, 800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러면은 제가 아는 기준 시세는 한 5년 전? 알아보긴 알아보셨군요. 아니 알아본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정합시다. 한 1,500 기준으로 해서 1,500 기준으로. 1,500 이하는 허용. 거기까지. 1,500 이상은 왜냐면 그 콜라가 1.5리터잖아. 그러니까 1,500cc. 그냥 맘대로 정했어요. 1,500만 원 이상은 이제 안 돼. 했는데 이미 한 2,000 쓰셨으니까 네. 이제 더 이상 수술 이제 안 되는 그만하세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연 앞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00 넘었나요? 넘었으면은 안 되고요. 안 넘으셨으면 몇백만 원 더 해도 돼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형 중독은 이분은 정말 그 신체 이형 장애에서 이제 비롯된 성형 중독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나무님도 선풍기 아줌마 아시죠? 네. 선풍기 아줌마 옛날에 그 젊으셨을 때 배우로 활동하셨을 때 그 사진 기억나세요? 이렇게 네, 빨대 맞습니다. 물고 이렇게 있으신 사진. 근데 보면은 너무 이쁘셨어요. 네, 그 가수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예뻤는데 본인이 이제 잘 연예계 생활이 안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야매 성형을 하게 되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 얼굴에 주사를 하시면서 우울감에 빠지시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헐리우드 스타들 얘기를 오늘 많이 하게 됐는데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이제 성형 중독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망가진 사람이 맥라이언하고 미키 루크거든요. 근데 맥라이언은 왜 그렇게 돼? 맥라이언 지금 검색창에 맥라이언을 치세요. 봤어요. 찾아보면은 그 로맨틱 코미디의 맥라이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예쁜 그 청순하고 귀여운 그 정말 이 로맨틱 코미디의 아이콘인 우리나라 맥라이언이 CF 샴푸 선전의 섹시 마일드. 맞아요. 섹시 마일드 그 맥라이언 아니라니까요. 지금 입술이고 얼굴이고 뭔가를 너무 많이 넣어서 진짜 선풍기 아줌마 약간 초기 단계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맥라이언은 왜 그렇게 성형 중독에 빠지게 됐냐? 자기가 그 글라디에이터에 나온 배우 누구죠? 네네. 러셀 크로우. 러셀 크로우하고 프루프 오브 라이프를 찍으면서 바람이 났어요, 이 아줌마가. 근데 그때 남편이 누구다? 남편도 배우인데 아무튼 그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나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네. 남편이 거의 곧장 되게 젊고 이쁜 다른 아가씨랑 결혼을 해버렸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완전 멘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재활원에도 들어가고 나왔다 하더니 얼굴이 갑자기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네. 이렇게 이 직업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성형에 딱 들어가서 이제 계속 얼굴을 고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미키 루크도 나인 아프 위크 이후에 어떤 활동이 없이 계속 망하다가 마약을 하게 되고 재활원 갔다 나왔다 하다가 이제 얼굴에 좀 뭐 맞다 보니까 그렇게 얼굴이 완전히 줄줄줄 그러다가 이제 녹아내린 영화 건데. 레슬러로 그쵸. 자신의 망가진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는 영화를 그 통해서 영화를 하기 위해 20년 동안 얼굴 네, 망가뜨렸죠. 그러다가 결국 다시 이제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주 힘겨운 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뭐 먼 나라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라서 예를 든 건데,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내가 정말 힘든 시기에 뭔가의 돌파구로서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좀 개선이 되고 만족되는 것 같지만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고 중독 상태에 가면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지경으로 얼굴 망가뜨리시는 분들이 네.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자존감을 성형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바쁜 벌꿀님께서 김선님 자기 사연 아닌가요 혹시? 생전 처음 듣는 용어가 휴지 풀듯이 술술술 나오는 건요. 덜덜덜덜. 떨지 저도 마세요.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많은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 줄이야. 이야. 아니 이제 가문에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계시다고요. 네. 그래서 아니 안다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네. 야 진짜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아무튼 이분 이제 두 번째 사연 네. 여자분께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말 상담. 그리고 상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자존감 그리고 회복. 아까 최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반했던 것은 지금의 얼굴이 아니라
8년 전의 얼굴이라는 거. 순수했던 얼굴. 그 얼굴에 좀 더 꽂혔다는 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 돌아가는 수술 받으시는 안 돼. 이제 그만. 일단 스탑. 네. 네,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하는 남친분 계시니까 네. 네, 자존감 회복하시고 자신감 갖고. 가슴까지 하셨으면은 네, 다 되셨어요. 이제. 네, 이제 다 이뤘어. 네, 다 이뤘어. 이제 하산하셔도 돼. 네, 컵으로 미션님으로. 네, 아무튼 요즘은 D컵 이상으로. 요즘 다. D컵이면 제가 괌 갔을 때 D컵 브라자를 본 적 있는데. 요즘은 일반적이에요. 20대 언니들이 발육이 좋아서. 그래서 요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아무튼 자존감 회복하시고 수술은 이제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여기서 마감하고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김선, 김남과 함께하면 하쿠나 마타타 행복해집니다.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함께해요. 실시간 엔돌핀 충전소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난생 처음 라디오 방송이라는 곳에다가 사연을 띄워보네요. 부끄럽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55인 가장입니다. 김남훈 씨나 김선 씨보다는 나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방송을 들어보니 청취자들이 댓글을 아주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저랑 비슷한 연배 또는 더 연장자이신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가족이랑 별거 중입니다. 딸이 둘 있고 큰아이는 시집 갔고 작은 아이랑 집사람은 같이 살고 있어요. 10년쯤 전에 사업을 한답시고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여기저기에서 돈을 끌어다가 일을 벌였는데 잘 안 됐습니다. 지금은 빚더미에 앉았어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빚은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나마도 1억 5천만 원 정도는 갚고 남은 게 이 정도예요. 집사람이 함께 감당해줄 수준을 넘어선 거죠. 전세 살던 거 빼서 월세로 옮긴 지 오래됐고 집사람도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재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지난 10년간 보험사 외판, 의료기기 영업, 대리운전, 심야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고요. 빚쟁이들이 하도 집에 들이닥쳐서 집을 월세로 옮긴 후부터 저는 아예 따로 나와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아내와 이혼하는 거요. 저야 이 고시원 저 고시원 옮겨 다니면서 빚쟁이들을 피할 수가 있겠는데 집사람은 계속 피해 다니면서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하면 오히려 가족 보기가 편해질 것 같고 집사람이 빚의 멍해를 좀 벗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하나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대수겠어요. 집사람에게는 아직 이런 얘기 꺼내본 적은 없습니다. 네, 50대 가장님의 사연. 이야, 4억 정도 있는데 원래 5억 5천이었던 거죠? 그렇죠. 빚이. 1억 5천 갚으셨다니까. 뭐야, 4억이면 많긴 많다. 4억이면. 진짜. 4억이면 연리 10%로만 쳐도 이자가 얼마고. 이야, 그렇죠? 요즘 전세대출금 우량 저기로 했을 때가 4.5%. 그것도 보증금 내 거 담보 잡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 받는 그 정도고요. 은행권에서 대출 받으면은 더 높고 이제 흔히 말하는 소비자 금융. 산와 머니 이게 45.8%? 뭐야? 많죠. 예. 제가 왜냐면은 저도 예전에 사업하다가 그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경험 있으시잖아요. 엉켜가지고 그래서 2달인가 밀렸는데 직원 중에 애가 둘인 가장이 있었어요.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대출 받으러 갔더니만 당연히 금융권에서는 안 되고 은행에서 안 돼서 새마을금고 그런 데로 갔는데 거기서도 안 되고 저축은행 안 되고 저축은행의 금리가 38%인가 그래요. 네? 꽤 세요. 대단하구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거기까지 갔죠. 사나머니, 러시앤캐시, 소비자 금융 쪽으로 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참 그런 거 소비자 금융이라고 또 해요. 네네. 거기서 돈을 빌리면 문제가 뭐냐면 갚을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이자가 너무 세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확 독약을 들이마실 건가 아니면 똥 쌀까 하다가 그냥 결국 똥 쌌죠. 직원들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그나마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뭐 했었는데 그때 우리 회사에 무슨 캐논 거 1200만 원짜리 복사기인가 있었어요. 뭐 하다가 들여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다시 팔고 그 다음에 제 오토바이가 그 LT 1200 LT라고 BMW 오토바이였었어요 그때. 돈 잘 벌 때 샀다가 뭐 고장나서 맡겨놓고 다시 받았었는데 그 오토바이 팔았죠. 그래서 오토바이 팔고 여동생한테 700만 원 꾸고 남동생이 직장 다니면서 액티언 샀는데 액티언 팔고 지금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막 전 이 사연 들으면서 저도 막 한번 쏟을 뻔했어요 지금. 옛날 생각하니까 남일 같지 않으시겠어요? 남일이 아니죠. 왜냐면 제 일이었으니까. 그러나 하지만 저는 이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1억 5천 갚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업 갚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한 정말 힘들다면 뭐 개인 파산이랄까 이런 것도 방법이 있어요. 네. 빚을 이제 면책받는 방법이 그것도 있는데 뭐가 이게 자격이 있지 않아요? 예, 자격이 있죠. 자격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서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가족과 헤어지는 것은 힘들다고 봐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혼은? 네, 만약에 부인이 또는 가족들이 남편 되시는 분을 정말 인정하지 못해서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하면 모를까. 어쨌든 가족들은 이 상황에서 뭉쳐서 고난, 역경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그게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뭐 서류상 이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위장 이혼이라고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이혼했다가 그냥 정말로 남남된 경우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또 서로 원망하고 저주하고. 지금 이 내용 보면은 일단 어쨌든 간에 힘든 상황에서 가족 간의 끈은 이어가고 있는 거고 남자분도 이 상황에 대해서 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은 굉장히 미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류라는 게 이게 법적으로 맺어진 부부로 이제 도장 꽝꽝 찍고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서류상 관계에서 해방되는 순간 이게 완전 남남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뭐 저는 이제 가까이서 보진 않았지만 꽤 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원하시는 게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게 이분 전체적인 글로 보면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 이 10년 동안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고생한 아내나 이런 따님에 대한 미안함이 굉장히 크고
근데 빚을 더 갚아서 4억을 마저 갚아서 뭔가 이제 재기를 하겠다 이거보다는 또 10년이니까 많이 힘드셨겠죠. 네. 이거보다는 나 하나 어떻게 되든 나 하나 망가지면은 되는데 네. 이런 좀 자포자기 하시는 아닙니다. 기운이 많이 네. 느껴져요. 본인이 망가지면 가족들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샤인 5094님께서 그 상태까지 가셨으면 먼저 개인 파산하시는 게 나을 듯 하네요. 부인하고 신중히 대화를 해보세요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그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참 이런 거 보면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만 일부러 흑자 부도하고 전 가족이 미국으로 도망가서 사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와, 그러면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 흑자 부도가 일부러 흑자 부도가 나면서 이제 돈을 다 빼돌리고요. 어떤 식으로 빼돌리냐면은 뭐 미국에서 뭐 $100만 주문 받았다. 아니 뭐 주문한다 그래가지고 먼저 돈을 송금을 해요. 다 넣어놓고 이제 본인들은 다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내역들을 도망가서 가족들 사는 거 신용카드 추적을 해보니까 그 미국과 영국에 있는 고급 백화점 있죠. 네. 뭐 왕실이나 마이클 잭슨. 막 해로즈 가서 막 그런 데서 쓰고? 쇼핑 내역이 있는 거야. 매달 몇 천만 원씩. 웬일이야. 그러니까 본인들은 직원들 수백 명, 수천 명 그냥 월급 다 띄어먹고 죽거나 말거나 도망간 그냥 거야? 다 버리고. 요번에 그 김우중 전 대우 회장 같은 경우도 네네. 계속 여러 가지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베트남에 뭐 골프장 있네 뭐네 하는데 예전에 대우 다니던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갑자기 회사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십몇 년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책임에서 면피하려고 아니면 네. 일부러 흑자 부다고 도망간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회 정의가 어디가 붙어 있는 건지 진짜 아우 열받아. 그러니까요. 그 가만 보면은 그렇게 정말 뭐 대기업 회장님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더 정말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떼어먹고 정말 도망가려고 하지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이 부채에 대한 책임감이 정말 강하세요. 네. 가족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옛날에 재윤경 대표님이 그 이털남 나와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 없는 사람들은 빚 갚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을 피해가고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경제적인 거는 잘 몰라서 이분이 어떻게 무슨 뭐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네.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걸 조금 더 잘 알아보시고 이미 10년을 잘 버텨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뭐 그 부채에 대해서 면탈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하시고 네. 아내분한테 지금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셨다고 이혼 생각한다는 거는 전혀 말씀 안 하셨다는데 정말 아내분 마음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시면 오히려 정말 아내분이 너무 비통해 하시면서 아니 그런다고 나를 못 믿고 이 사람이 이혼까지 생각해? 이러면서 더욱더 슬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왕 버텨오신 10년 가정이 최후의 보루인데 그것까지는 깨지 마시고 뭐 주제 넘지만 조금만 더 다른 쪽으로 생각을 네.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조합원분들도 의견을 좀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아주 훌륭한 의견이다 싶으면은 저희가 상품도 드리죠. 네, 여행 전문 기업 트래블메이트에서 드리는 여행 용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좀 많이 올려주세요. 네. 여기 또 50대 가장분이 이렇게 청취자들 의견 많이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상담kim@gmail.com으로 또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게시판에 의견도 올려주시고 상담할 만한 고민 내용 보내주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신 분들 저희가 뽑아서 여행 전문 기업 트래블메이트에서 드리는 여행 용품, 전문 용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그 트래블메이트 여행 용품 그 선물 받으시게 채택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연락을 안 주고 계세요. 아니 우리가 상품을 준다니까. 안 받아. 빨리 연락처 좀 보내주세요. 예. 상담kim@gmail.com으로 예. 연락처 적어서 꼭 좀 주세요. SANGDAMKIM 상담kim@gmail.com으로 그 선물 지난주에 채택되신 분들 네. 연락처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효진 PD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주고 싶은데. 선물을 갖고 있는데 이게 선물을 보내줄 데가 없어요. 네. 야, 저는 이 사연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은 제 주변에서 그분은 정말 일부러 빚을 안 갚으려고 위장 이혼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와이프분 앞으로 돌려놓고 위장 이혼을 하고 실제로 이혼하고 본인은 필리핀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여기서 하나의 반전이 있던 게 남편분이 그동안 부부 생활 하시면서 이제 돈을 잘 버니까 외도를 많이 했어요. 바람을 많이 폈어요.
여자분이 꾹꾹 참고 뭐가 살고 막장의 있는데 스멜이. 본인 명의로 재산 다 돌려줬잖아요. 돌려주고 남편분은 이제 필리핀에 쳤잖아요. 딴 남자랑 대박. 예, 젊은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진짜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네, 아내 대분이 이제 남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반포, 하여튼 그쪽에 좋은 아파트에서 잘 살고 계시고. 거의 레응안 아파트 그렇죠. 막 이런 거? 남편분께서는 지금 6년째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고. 예, 기소중지 상태니까 우리나라 못 들어오죠. 들어오면 바로 이제 저기 되니까. 오, 대박. 그래서 필리핀에서 여행 가이드로 계시고. 어떡해. 웬일이야. 네, 근데 지금은 잘 살고 계세요. 배반이 배반을 낳는. 네, 본인이 이제 자기 삶을 인정을 하시고. 그분이요? 새 인생 살고 계시고요. 이제 이쪽에서 한국에서도 잘 살고 계십니다. 어떡해. 뭔가 되게 막장인데 마무리가 마무리는 그냥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 우리 그렇게 살자. 별일이 다 있네요. 별일이 다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혼이든 위장이혼이든 간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만들고 떠나시면은 제대로 복수당한다는 거. 이게 좀 아주 무섭다. 예, 이 얘기를 이 사연에서 읽으니까 참 그러네요. 제가 못 났군요. 그 상담 보내주신 분께.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게 있다. 네. 그런 거. 이혼 반대형 달빛님이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예전에 생활의 달인에 알바의 달인이 나왔는데, 금은방 하시면서 돈 많이 버시고 명품으로 꽃단장 하시던 아저씨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빚더미에 그러다 한두 시간 주무시면서 알바로 우유, 신문, 유치원 승합차, 운전, 찜질방, 청소 이런 걸 하시는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방송을 보셨나 봐요. 생활의 달인이 아니라 PD 수첩 2580이었어요. 그래요? 2580에서 맞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빚 안 갚고 도망가는데 저런 분들은 저렇게 십몇 년간 일해가지고 빚 갚는다 이렇게 나왔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하실 만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건 익명님, 이분 또 긴 산 써주셨네요. 센데요? 저희 아빠 엄마 따로 사업하셨는데 엄마가 잘 되셔서 사업하시다가 확장하시다가 말아드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도왔는데 엄마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힘들더라고요. 엄마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셨는데 끝까지 저를 힘들게 하시고 아빠도 힘들게 하시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 분 지금은 이혼하시고 저도 아예 얼굴 안 보고 살아요. 지금은 정말 저도 편히 삽니다. 이렇게 이혼으로 마무리 되신 경우가 있고요. 또 대범한 찌질이님 올려주셨는데 말씀 잘해주셨네요. 혼자 애 끌지 마시고 에듀머니의 재윤경 대표님께 연락해보세요. 최악의 선택은 아니돼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건 익명님과 또 대범한 찌질이님이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의견 또 올려주셨는데 그 선택은 분명 50대 가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만 심사숙고 또 아내분과의 충분한 대화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지 혼자 던지면요 어떠한 결정이든 간에 이것은 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가족분들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부족했던 부분 이상으로 가족분들에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돈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가정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진짜 정말 왜 항상 뉴스보다 느끼는 거지만 돈 많았던 사람들, 아직 돈 많은 사람들은 왜 오히려 이런 사회적 의무, 법적 의무까지 다 져버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기 연희동의 29만 원 할아버지는 자기 진짜 29만 원밖에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겠다 막 이러고 계신데 이제는 치매설까지 나오던데. 나 진짜 참나 정말 돈 그거 좀 안 내려고 자기를 치매로 만들어. 그 집 아들이 그랬다면서요. 우리 아버지 치매라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는 분들 보다가 뉴스에서 이제 연희동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답답한 거죠. 답답하기도 하고 어디야 무슨 조세 도피처 섬에 페이퍼 컴퍼니가 그렇게 많고 한국 사람이 몇백 명이 있네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돈을 내기 하실까요? 돈 내기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진 분들이 더 독한 것 같아요. 클렐리아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참아내셔야 해요. 제 친구도 그런 일 겪어서 이혼할까 하는 거 제가 말리고 어렵게 살다가 지금 재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님 말대로 죽긴 왜 죽습니까? 어디든 살아도 다 삶이에요. 설령 이혼하게 되더라도 떨어져 살아도 다 자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가족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죠. 어떻게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적인 능력이 없지만 네. 아버지로서 가족을 하나로 이렇게 지켜줄 수 있다. 내가 그래도 너 아들 뭐 딸과 아내를 이제 지키고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아내분과 좀 진솔하게 말씀을 하셔서 네. 또 이제 객관적으로는 이 재무 상태에 대한 상담도 받아보시고 네. 또 이런 뭐 정신적이나 가족적으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가족이 단합하시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렐리아님, 이분 죽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깜짝 놀랐네. 아니, 저기, 딴 방송 듣다가 오셨나 봐. 최후의 선택이라는 게 이혼이었고요. 깜짝 놀랐네. 죽진 않아요. 왜 그런 얘기를 왜 했어요? 깜짝 놀랐네. 이분 안 되겠다. 선물 드려야겠다. 클렐리아님, 오늘 사연도 많이 상담도 해주셨고, 좋은 내용도 주셨는데, 상담킴@gmail.com으로 주소랑 연락처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네, 그 상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꼭 좀 주소 좀 보내주시고요. 처먹지 말고 제발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가신다는 얘기 안 했어요. 깜짝 놀랐네.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하여튼 가장님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고 저를 대하는 태도에 맥이 확 빠져있는 느낌도 듭니다. 아주 친한 친구 몇몇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친구는 절대 안 된다고, 절대 허락하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뭐 어떠냐고, 좋으면 같이 사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 아니냐고 하네요. 김남은 선생님, 김선 선생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동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결혼 전에 동거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적극적이고 솔직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요거. 우리한테 돌직구를 던지는. 그러니까요. 나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먼저 던져야죠. 저는 기본적으로 동거든 뭐든 간에 남녀가 좋아해서 같이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요 상황이 약간 조금 괘씸한 게 남자분이 그러니까. 이미 본인의 부모한테 허락까지 받았다면서 퇴로를 차단해 놓고 이 상황은 결국 네가 나랑 같이 동거 안 하면 너 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니? 그렇죠. 라는 전제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요, 사실 남녀 간의 동거에서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남자친구분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고 사실 부모님의 허락도
남자인 부모, 남자 아들을,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남자인 아들인 쪽과 자식이 딸인 쪽 완전 다를 수밖에 달라요. 없어요. 네. 아니 남자가 허락받고 중요 안 하다니까. 여기 프랑스 아니에요. 여기 덴마크 뭐 노르웨이 아니에요. 네덜란드 한국이에요.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네. 고리타분하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완벽하게 합의를 해서 들어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자가 마치 개미지옥을 만들듯이 몰아가고 있어. 부모와 함께 모든 걸 만들어놓고 자 빠져라. 빠져서 자 네 방이든 내 방이든 같이 사는 거야라고 이거는 야 임마! 야 새끼야! 너 이 새끼 너 알아? 너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 진짜. 아니 이제 둘이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둘이 합의가 된다면 동거 아니라 뭐 동거 하랩이라도 뭐 한들 상관 있겠어요? 동거 하랩이는 동거 하랩이 몰라 뭐 결혼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든지 둘이 합의만 된다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이제 나무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틀려먹었어요. 난 솔직히 이분이 왜 이런 남자 만나는지 모르겠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뭐 구체적일 거라는 것도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모님 허락도 받았어? 나 이렇게 살 때도 딱 있어? 돈도 절약돼? 우리 같이 있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런데 너는 이러면서 네. 이 여자친구를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친구가 거절을 하면은 나 안 되겠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분은 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흥? 이렇게 삐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이거 얼마나 괘씸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참 여기서 전 동거고 뭐고 다 상관없어요. 둘이서 좋아서 하는 거라면은 뭐 어때요? 네. 그런데 한쪽이 원치 않는데 이 사랑한 연인 관계라는 거는 둘이 원해서 만나고 자의로 이렇게 같이 가자는 인생을 꾸려 나가자는 건데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원치 않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명분을 만들어서 몰아붙인다는 거. 그래서 한쪽이 고민하게 한다는 거. 이게 과연 진실한 사랑인가? 저는 정말 별로고요. 그리고 일단 이 남자분의 생각이 되게 틀린 게 자기는 허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자친구는 이 글을 보니까 집에다가 동거 얘기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이전에 뭐 같이 일단 산다라든가 어떤 이 전제가 좀 스타트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자친구분께서는 부모님 만나가지고 엄마, 아빠 잠깐 나 할 얘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면서 나 남자친구랑 동거하려고 남자친구는 이미 부모한테 허락 받았대. 그래서 나도 이제 허락만 받으면 되거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전제가 너무 이상하잖아. 만약에 여자친구분이 여기서 그래도 얘 사랑하니까 뭐 같이 살면 어때?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건데 이러면서 짐을 옮긴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처가 되실 분 처댁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전제까지도 이 남친분 태도에는 깔려 있어요. 그게 저는 진짜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열나 짜증난다. 네, 열나 짜증난 놈이에요. 이런. 근데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20대 지금 26살이고 2, 3년 안에 결혼을 하고 싶대요. 무슨 일정이 나온 것도 아니야.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2, 3년 왜 안에 그 지옥문에 이렇게 빨리 들어가려고 내 하시죠? 말이 미친 거 아니야. 네. 아니 그 2, 3년 동안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결혼한다고 우리가 흔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제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옥불의 온도를 5,000도로 계산했을 때 사람의 이 몸무게를 50에서 100kg 사이로 했을 때 약 20초면은 타버립니다. 5,000도 온도에서는. 하지만 결혼 생활은 20년에서 50년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20초 만에 영원한 지옥불. 더 지옥을 맛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저도 결혼한 사람이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사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이제 이 아저씨 끌려서 하는 건 안 되는 거지. 남편이 아니라 이 오빠 이 남자가 좀 그래. 내가 보더라도. 너무 남자분이 이기적이고. 저는 이 20대 젊은 이 아가씨 여자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네 인생의 결정은 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불안감이 되게 커요. 여자분들이 어떤 연애 관계에 있어서 의사결정할 때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 만나서 호감을 갖고 뭐 오빠랑 인사동 길을 거니면서 슬쩍이 손목도 잡고 이러다가 이제 또 어느 시점에 가면은 뭐 같이 동침도 하시고 뭔가 뽀뽀도 하고 이런 단계가 있고 이제 그런 단계 하나로서 이제 동거나 결혼이 다 있는 건데 이 여자분들이 이 의사결정을 자기가 못해요. 아주 많이. 똘똘한 언니들이 내가 얘랑 앉아주면 얘가 나랑 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원치 않는데 막 숙박업소 따라가고 같이 1박 2일 MT 가고 이래요.
근데 너도 좋아야 하는 건데 왜 이거 성관계 안 해주면 남자가 헤어질까봐, 동거 안 해주면 남자가 헤어질까봐. 관계가 상실되는 것에 대한 어떤 보험 차원에서 아니면 유지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성관계를 제공한다는 거죠. 엄청 많습니다. 젊은 언니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끌려다녀요. 왜 내 원치 않는데. 내 주변에는 네. 아니 제 주변 전 항상 건전하고 이제 올바른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느 연령대 어느 지역 분들이 농담입니다. 어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어려서 젊어서 이제 약간 성숙된 연애를 못 할 때는 뭐 성숙된 연애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사람 연애하면서는 다 이제 실수들을 반복하면서 성숙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그런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남자가 더 강압을 하잖아요. 네. 뭐 자기야 사랑하는데 나 자기랑 계속 오래 있고 싶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자기 안 해주면은 뭐 나 버리고 가면 나 진짜 삐질 거야? 이러면서 이제 뭐 약간 협박 비슷하게. 어떻게 협박을 해요? 저는 애원하는데. 아이 자기야. 그죠? 이러면서. 길어도 시원찮은데 이것들이. 새벽 2시인데 나 두고 갈 거야? 이러면서. 무서워. 나 6시까지만.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렇게 끌려다니는데 이 여자분도 지금 동거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남자분한테 끌려다닐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저는 지적하신 것처럼 같이 살게 됐어요. 동거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시댁에서 왔어요. 부모님들이. 그 뭐냐면은 그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거주지가 양가 부모에 밝혀지는 순간 위치가 특정되는 순간부터 이게 뭐냐면 그냥 결혼 생활이에요. 그렇죠. 여자분 입장에서는. 맞아. 남자는 그냥 늦게 들어와서 뒤집어 엎어놓고 나도 상관없죠. 하지만 이 여자분은 그걸 다 치워야 되고 또 누군가 부모가 온다고 했을 때 가장 또 가사에 대한 또 스트레스 받는 건 여자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니까 남자가 이게 쓰레기 싹수가 노래. 재활용 쓰레기도 분리수거 안 할 사람이야. 람라미님이 올려주신 그 사연 읽어볼게요. 남친 머리 좀 굴렸는데요. 자기 부모님한테 허락 받았다라. 그럼 여성분 집에다가도 허락 받으면 되겠네요. 남자가 가서 우리 같이 살겠습니다. 오호. 저희는 집 있어도 결혼식 끝나고 들어가서 딥슬립 했습니다. 이분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집장만을 하셨는데. 딥슬립이 뭐예요? 딥슬립? 곤히 자는 거? 네. 그리고 저희 신랑 사촌이 혼전 임신해서 결혼했는데 시댁 식구들 욕 안 할 것 같아요? 푹 뒤에서 다 욕해요. 그런데 혼전 동거 시월드 오픈하시려고요. 지금 나무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셨네요. 시월드 오픈. 맞아. 혼전 동거 하는 순간 시월드 오픈이다. 여자 입장에서. 그리고 결혼식 날 그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그냥 또 뒷담말 까웠어요. 제 세상에 결혼도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아들 이름이 효진이야. 우리 효진이한테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꼬리 쳐가지고 아주 동침을 했어요. 대놓고 같이 살았다니까 이러면서 아주 그냥. 네,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게 참 슬프긴 한데 정말 많이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집에 너무 자주 가는 것도 그래 왔어 저녁 먹고 가 이러시는데 결코 우리나라 일반적인 그 부모님들 그거 좋게 안 보세요. 그리고 동거 유경험 달빛님 동거를 해보셨대요. 남자가 음흉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면 동거 좋죠. 네. 서로의 생활 방식도 미리 알아볼 수 있고요. 그럼 서로의 장단점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사연 보내신 분 남자친구는 아니오시다입니다. 저거 딴 목적 있는 놈이. 네. 사실 뭐 동거 남자는 다 음흉한 목적이죠. 예. 그 미연 씨 게임에서나 봤었던 그런 상황을 좀 연출하고 싶고, 뭐 그런 거겠죠. 다른 의견도 있는데 남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추럴 파레트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아끼는 후배 이야기입니다. 그 동생은 반대 경우인데 여자가 먼저 동거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돈도 아끼고 그 돈 모아서 결혼도 하고 하자 하면서 자기는 허락받았다 해서 그 친구도 그날 부모님한테 가서 말해서 허락받고 다음 달부터 월세로 2년 살다가 지금은 결혼해서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뭐 원하시는 사랑이고 또 그 남자 믿음 가면 상관없을 듯요. 하셨어요. 근데 믿음이 이제 가니까 여러 가지 전제가 바탕에 두고 그렇죠. 믿음이 가니까 이제 하신 건데 저는 이 사연의 그 상대 남자분은 전 영 그렇죠. 또한 이 부분이 여자분이 그 정도까지 성의를 이렇게 진심을 보이셨고 부모님과 설득을 해온 상태에서는 글쎄요. 이 부분이 이제 남녀 평등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남녀가 갖고 있는 어떤 위상차. 그러니까 위상차라는 건 본인의 능력이라든가 위치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젠더적인 부분에서 그 사회적 인식의 부분에 차이가 있잖아요. 특히나 그 존 찰스 님도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듯 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 정도까지 이제 해주셨다면은 분명히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좀 남자가 뻔세가 아니야 진짜.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네.
솔직형 달빛님은 솔직히 저놈 동거하면 여자친구한테 실증 낼 것 같아요. 네. 라고 해주셨고요. 또 동거 10년차님 사연도 있네요. 네, 저희 커플은 10년째 동거 중입니다. 동거하면 처음 1년은 신혼부부처럼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다투다가 2년째부터는 서로 맞춰가면서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안 하다 보니 항상 긴장의 연속이에요. 잡은 물고기가 아니기에 항상 연애 시절과 같이 잘해줘야 합니다. 이제 여자 측 부모님도 6년 전부터 서로 인정해 주시고 삽니다. 아내가 되신 여친 부모님께 10년 전에 영국으로 어학연수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랑 4년 동안 영국 유학생으로 살았습니다. 동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죠. 제 경우는 여친이 짐 싸들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번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집보다는 제 집이 편하다며 눌러 앉은 지 10년째고요. 애는 없습니다. 네. 동거 10년차님들은 그야말로 프랑스 영화처럼. 그렇죠. 영국 유학까지 위장해 나가면서. 근데 이거는 외국이고 네. 약간 여자분이 담이 크시네요. 담이 부모님한테 크시고 두 분이 그만큼 서로 간에 신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여자분이 네. 남자분에 대한 이런 확실한 네. 그게 있으셨기 때문에 싸들고 들어오신 거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50대 고민남 사연처럼 결혼, 이혼, 어떤 서류의 어떤 사인이 있네 없네의 여부를 떠나서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 그 결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가능했던 거고요. 저는 일단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남자 아닌 것 같아. 네, 아니 그리고 일단 그 부모님한테 거짓말하는 거는 저는 네. 왜 그건 절대 안 돼요. 왜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 베일리님 사연인데요. 헤어지셈. 시간 아껴 다른 남자 만나세요. 그리고 제가 동거 중인데 동거하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오, 레알? 1년 안에 깨질 가능성 60%래. 네. 2년 안엔 80%, 3년 안엔 99%. 3년 넘으면 뭐 결혼하겠네요. 바로 위에 10년 차 계세요. 전 여기 미국이고 남친이 여기 사람이고 결혼도 하기로 한 사이라 부모님들도 별소리 안 하시지만 한국에서라면 아직 여자는 힘들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 사실 여기 동거 10년 차님은 영국, 이제 베일리님은 이제 미국 사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평판에 휩쓸릴 여지가 적은 거죠. 외국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아직 좀 물론 특별히 이제 믿음이 있으시고 제 주변에도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동거해서 결혼하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딱 결혼 계획 세우시고 물론 개 중에 구체적으로 날까지 잡고 결혼 계획 세우고 1년 전부터 동거하다 깨지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회적인 데미지라고나 할까? 네. 그런 거 어디가 더 클 것 같으세요? 여자가 훨씬 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될 수도 있지만 아직도 제가 이런 이 사회적인 우리나라의 그런 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는 이게 깨졌을 경우에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이 평판 어쩔 건데. 평판도 그렇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될 때도 그렇죠. 주변에 다 이미 알려졌는데. 그 동거가 죄가 아닌데. 그죠. 저 프랑스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 동반자 그걸로. 예, 개인 결합이라고 해서 어떤 결혼이 아닌 상태에서도 뭐 직업을 얻거나 뭐랄까 주거라든가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데서 거의 아무런 저희가 없죠. ISAK님 매번 좋은 사연 올려주시는데 동거가 사랑을 요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러네요. 정말 그렇네요. 너 나 사랑하지? 그럼 동거해. 이거잖아요. 남친의 무례함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만남이건 조건부 만남은 진정성이 없어요. 관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만남이 아닌 어떤 사기에도 쉽게 빠지기 쉽답니다. 이번을 계기로 진정성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이분들 어디서 합숙 훈련 하다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팀 만듭시다. 우리 조합원 분들, 이 청취자 사연 의견 올려주신 분들 팀을 꾸려가지고, SBS, KBS, MBC 상품 많이 주는 라디오 다 터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여기 국민TV 9층에다가 컴퓨터 10대 놓을 테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라디오 사연 나올 때마다 막 아이디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제 국정원에 댓글 부대가 있다면, 국민TV에는 상품 수령 부대가 있다. 댓글 그래서 알바. 막 의견 올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방송 3사 라디오 상품 다 쓸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시네. 자, 그리고요. 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김반장님께서는요. 혼전동거는 살아보고 결혼한다는 것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이혼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방적인 동거 통보로 들리네요.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조차 합의 없이 동거하는 건 전 반대입니다. 남친과 결혼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남친께서 이혼에 대한 생각부터 하고 있다는 것도 괘씸하네요. 야,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한 스텝 들어가면서 오른손 펀치 날리는 그런 카운셀링을 해드리면 우리 조합원 분들께서는 투 스텝 더 들어간 상태에서 원투 펀치 가셔요. 콤비네이션의 위빙과 더킹으로 펀치를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네. 야, 저는 하나 연애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계의 모습이 이제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연애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모적으로 이제 괜찮아. 그래서 끌려서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다음 뭐 이렇게 케미라고 하죠. 이제 화학적 반응 뭐 그런 게 있다고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둘이 이제 끌린다. 그래서 나중에 데이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요.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같이 문화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친밀감,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만나는데 정작 둘이 이제 앞으로 긴 인생을 함께 한단 말이에요. 뭐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어떤 열정이나 케미가 폭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같이 동반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삶의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남친분은 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지금 너무 뜬금없고 이 여자가 안 된다. 이 곤란하다는 입장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삐져서 며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없어. 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제 행복한 이제 젊은 이제 부부들이 저희는 연애하면 3년 연애하면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이 사람 얼마나 잘해준대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불안해요. 한 번도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종종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부부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죠. 막 자기야 이런 데 나와가지고 몇 달 뒤에 이혼하고. 보면은, 그렇죠. 근데 안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싸워서 막 소리 지르고 야 뭐 이러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잘 싸워야 돼요. 잘 싸우고 싸우는 것도 결국 의견 소통, 그쵸.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라는 거죠.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 그 갈등 해소의 과정인데 안 싸웠다는 거는 그만큼 서로 교류가 없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기야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오늘 양꼬치 좋아? 이러면은 그래 이러면서 그냥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걸 맞춰주거나 어떤 힘이나 어떤 그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어떤 그렇죠. 균형된 건전한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는 싸우지 않고 되게 원만해 이러면서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무엇보다 연인이나 부부관계는 잘 싸워서 서로 차이가 나는 의견을 잘 조정해서 이제 한 방향으로 맞춰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남자분은 이 동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째 여자분한테 굉장히 서먹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헤어지세요. 네. 다소니 K님은요, 진행자들, 이런 예민한 부분은 진행자의 개인 생각을 막 얘기하면 곤란. 두 분이 그리 인생 경험을 명망 있는 분들도 아닌데, 어떻게 전문가도 아닌데 너무 가볍게 다루는 듯하여 거북하네요라고 하셨는데,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따로 있을까요?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전문가일까요? 그럴까요? 명망 있는 분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명망 없는 건 인정해요. 50대 이상은 명망 있는 걸까요? 물론 다소니 K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뭐냐면 너무 가볍게 이야기한 것처럼 들렸다고 하는데 저희가 남의 사연 이야기하면서 가볍게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청취자분들, 사연 보내주신 분들의 고민을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이 사연 들을 때마다 제 손이 떨어질 것처럼 그 무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은 청취자분들이 즐겁게 들으시라고 오후 4시부터 6시 타임에 즐겁게 들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결코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라디오 들으신 분들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도 결코 가볍게 들으신 분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다면 저희가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가볍게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톤은 되게 이렇게 활발한데 이런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절대 가볍지 않아요. 그럼요. 저희가 남의 인생에 김선님은요 세상에 밤을 새서 지금 사연을 분석하고 공박하고 다 네이버 지식 검색한 거예요. 이형장에 뭐라고? 이형장에. 두 번째 물어본다. 이게 얄팍하면 이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요. 다소니 K님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톤이나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진지함을 더할 수 있도록 할 건데.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유일한 장점인데. 우리 톤은 이렇게 가벼워요. 예. 근데 이제 내용은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그럼요. 사실 어떤 전문가나 명망가 분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모시면 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해결할 게 아니고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을 하면서 사랑한다 하루에 3번 더 이야기해서 똑같아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남편 낳아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네. 방송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게시판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요. 주신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냥 또 사적인데 이런 다선이 케임님 같은 사연 다른 방송 안 읽어줘요. 그러니까요. 우리니까 읽어드리는 거야. 네, 우리니까. 하여튼 계속 말씀 올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공릉동 아줌마께서는 자신을 아끼셨으면 점점점 하셨네요.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은 잘 살자 조합원님께서는 어딜 봐서 나무님이 가볍군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0.1톤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동거의 여부가 아니라 남자친구분과 어떤 신뢰 관계 그리고 지금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헤어지라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이 남자 괜찮을까? 이러게요. 좀 보세요. 이렇게 의견을 여자분의 의견을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렵다.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기 힘들다. 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말씀하시고 남친분 반응을 좀 보신 다음에 관계를 그러면서 얘기해 보세요. 같이 가서 한번 네가 얘기를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 네가 얘기해 봐라. 그래. 그래서 망원역 4번 출구에 스타벅스 2층에서 우리 부모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오늘 4시, 오늘 퇴근하고 7시 반까지 와라. 그럼 그 상태에서 스타벅스에서 라떼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한번 설득을 해봐라. 그래.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서 보세요. 한번 지켜보세요. 맞아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뭐 결혼 전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아까 클렐리아님 저희 그 트래블메이트 여행용 상품 드린다고 했는데 그 이메일로 연락처 보내주시면은 상품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상담킴 SANGDAMKIM @gmail.com으로 연락처 클렐리아님 연락처 꼭 보내주세요. 네. 정말 이번에도 주소 안 알려주시면요, 연락처 안 알려주시면. 넘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IP 추적해서 쫓아갑니다. 아, 진짜? 우리 이대로 안 넘어가요. 네. 꼭 드리고 말 거예요. 꼭 드리고 말 거예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 2시간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